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오승영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쌍특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대통령은 바로 거부권 행사를 시사를 했습니다. 예정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 나오기 전에 이미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에 대해서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세 가지 독소 조항을 지적한 바가 있고요. 그 정도 했다면 이제 비대위원장 예정자가 그 정도 얘기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떨 거라는 것을 이미 밝힌 것이고 일단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하고 제2요구에서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국회에서 다시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현 의석 구조에서는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삭줍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찌됐건 이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1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재표결을 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양 당의 공천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중진 용태론 비롯해서 여러 지금 이선 후퇴론들이 나오고 있어서 물갈이를 시사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취임사에서 강력한 물갈이 드라이브를 시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이탈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찬성표로 합류를 한다면 극적으로 이 특검법, 쌍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내부 반란, 이탈이 일어나서 가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최대한 그 공천 기일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도 민주당도 예년 같으면 이제 자격 심사는 별게 아니었고요. 그냥 그야말로 형식적인 서류 요건들만 보는 거였고 지금쯤이면 예년의 선거들을 보면 이제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가서 면접 볼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자격 심사를 조금 더 강화하면서 사실상 면접에 버금가는 강도의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전체적인 공천 일정을 최대한 늦춰서 예컨대 이제 신당에 이탈에 갈 여지가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최대한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게 아마 2월 15일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정당 보조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전에 창당 작업이 완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신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마 이제 2월 초쯤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명분이 없게 되는 거고 시간 여유를 안 주는 거여서 아마 최대한 늦추는 거고 국민의힘도 이제 이 쌍특검법 재표결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당 모두 공천 과정이 좀 지지부진하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당 모두 지금의 적격 부적격 심사표라든가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문들 철저하게 덮어놓고 있겠네요. 네.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것은 탈당의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해야 되겠죠. 네. 만약에 남는다면 기자회견까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천하람 허은하 의원 정도가 아마 합류할 가능성인데 그 외에 실제 의석의 타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은하 의원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는 순간 의석을 맞아요. 의원 자격을 잃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다른 후순위가 그걸 승계하기 때문에 의석의 손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당장은. 근데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탈당 가능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이 현역 의원들이고 당장 아마 1월 1일 전후에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 중에 탈당 선언을 할 의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들이 있지만 약간 그 민감도는 민주당 쪽이 더 크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평호 전 총리실
민정실장, 예, 이낙연 전 총리의 상황실장을 했었죠. 예. 대선 당시. 전 총리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사람 정도가 아니라 최측근이죠. 네. 그 사람이 그냥 아예 공개적으로 그냥 제보자가 나다 네. 해버렸습니다. 아니 민주당 내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오픈을 한 거는 공식적으로 오픈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그 기자들이 내부적으로 다 본인들의 뭐 단톡방도 있고 뭐 또 민주당 뭐 코 뭐 정치인 자기들 이제 정보원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정보는 항상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재명 캠프도 이미 대선 당시에 이미 뭐 이낙연 쪽에서 이걸 제보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벌써 했었습니다. 그 말은 벌써 이제 남평호 실장이 제보했다라는 것을 이재명 캠프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몰라서 아무 말 안 했던 건 아니었던 거고요. 근데 굳이 이 시점에 남평호 실장이 와서 내가 했다라는 것은 저는 쐐기를 박는 거라고 봅니다. 모든 행위에는 이유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왜 그거를 지금에서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발언일 건데 네. 그 목적은 쐐기를 박는 건데 이제 대장동 이재명 대표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게 이제 대장동 사건인데 그걸 본인이 제보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우리 보지 말자. 네. 이제 헤어질 결심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이제 나갈 시점만 남아 있다. 뭐 더 이상 이제 화해의 여지, 회군의 여지는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엔 쐐기를 박는 행위였다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1월 1일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과 관련된 의미 있는 행보를 1월 1일부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민주당의 분당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가 본 이낙연 전 총리는 신당까지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던데. 네. 근데 뭐 제가 본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신당 만들기 위한 실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잘 받는지는 아마 1월 초가 되면 제가 반성문을 쓰러 나오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아마 실제 실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큰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이제 박지원 전 원장도 지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나 이런 데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올드보이 공천 출마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기류들이 있고 당 내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세력 교체, 세대 교체 흐름과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출마 자제를 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지도부 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올드보이들에 대한 이 원천 배제 원칙이 정해지거나 그런다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도 아마 속이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당 지역구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명심이라고 불리는 후보가 부적격 민주당 내에서의 그런 판결을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 아닌가요? 어차피 경선 인재 영입위가 인재위원회죠. 이재명 대표. 공천위원회도 있습니다. 네. 향후에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내려보낼 수 있다. 지금 구도가 만약에 그 정도 결정을 할 정도면은 그런 준비 없이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현역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둘만 남겨두지는 않을 것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럴 것이다. 갈수록 이게 막. 근데 이거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도 안 돼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정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시선 자체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렇게 가면 예전에 이제 저희도 이제 얘기 나왔지만 4개의 어떤 신당 포함해서 4개의 당으로 총선을 치를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크게 내부리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럴 때 이제 돗자리 깔았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처음 출연했을 때 그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은 과연 3당이냐 4당이냐. 이제 신당이 나오는 것 3당은 기본 디폴트가 됐습니다. 이제 3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그러면 이게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따로따로 할 것이냐 둘 사이에 연대를 모색해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론에 입각해서 할 것이냐. 아마 그 어떤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양쪽 다 비대위원장이어서 양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다 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이 장기판에 말을 놓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의 어떤 생각이라면 전략이라면 아마 이낙연과 이준석 그다음에 금태섭 양향자까지 다 포괄하는 3지대 빅텐트론을 강력하게 뒤에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보고요. 그래야만 이제 경쟁력이 있는 측면들도 있다. 뭐 특히나 이제 무당층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네.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된 바람을 호남, 영남까지 확산시키려는 그런 기본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휘몰아치고 있는 그 정치권의 바람 속에 군소정당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의당의 그런 모습은 안 보이기 시작하고. 정의당은 지금 3분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아유. 요정 의원은 뭐 금태섭 의원과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제3지대 빅텐트론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천호선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원칙과 상식 그룹과도 좀 다 있고 또 이제 독자적으로 재창당하겠다는 심상정 의원 그룹들이 있어서 근데 어찌됐건 정의당이 연동형으로 갈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창당일의 최대의 위기 국면이고 아마 21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